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한중 관계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단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을 광화문과 천안문을 대비해가지고 한중 관계론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천안문과 광화문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살아 숨쉬는 우리 이 대중들의 힘, 그다음에 이 집단 지성의 힘을, 집단 지혜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다소 좀 혼란스러워 보일 수는 있으나 늘 전 국민이 함께 동일한 어떤 토론의 광장이 열려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현대의 어떤 사회가 오더라도 국민 전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로 토론과 쟁론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양극단으로 치우쳐 가지고 국가의 어떤 국론이 너무 분열되어서 외세에 기회를 주거나 우리가 분열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화합이 되지 않아서 일제시대 때나 구한말의 어떤 외세의 침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의 곳곳에 너무 큰 당쟁과 사화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 큰 손실이 오는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말이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이 방대하고 크고 엄청 대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꿀리지 않았다. 한국의 정신 문명과 한국의 문화 역량은 중국에 못지않다. 특히 한국 불교의 역사에 봤을 때, 한국의 도인 스님들을 지켜봤을 때, 중국의 어떤 국가대표가 나와서 붙는다고 했을 때 한국의 정신적인 수승한 부분들에 있었던 도인과 선비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을 차출을 해서 중국의 대표들과 한번 시합을 한다고 했을 때 절대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 한국에 그만큼 산매력과 집중력이 있고 수승한 수행력과 공부의 역량이 있다. 한국은 이 힘을 가지고서 현대의 세계 문화와 한류라고 하는 역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게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단시일간에 이렇게 펼쳐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중 관계론에서의 저의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국을 얘기했으니까 일본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저는 출가하기 전에 20대까지 여권이 없었어요. 중국도 백두산을 가보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연변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가보게 됐습니다. 출가한 이후에 40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일본을 가본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약간 민족적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그다음에 일본의 식민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친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너무나 많은 폭력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국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일본을 그다지 가깝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그러하듯이 또 중국학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당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불교학을 하려면 일본 불교학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만 조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특히 이제 불교 학술원에, 동국대 불교 학술원에 오면서 이제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일본을 좀 많이 다니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기가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일본도 가깝고도 먼 나라는 말이 참 맞는 표현인데 일본 문화론, 일본론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전쟁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인데 진주만 태평양에 하와이의 어떤 공습을 당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됐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분석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한 문화론을 집필을 해온 많은 책들에서는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일본에게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로 이렇게 그 내외가 명철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겉과 속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문화론의 대체적인 그런 그 연구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내다, 다떼마에다,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일본인 가운데도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심적이고, 그다음에 솔직하고, 그다음에 국가와 어떤 사회와 상관없이 굉장히 지킬 걸 잘 지키면서 정말 정직하게 사는 소시민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일본을 가보시는 분들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일본을 정확하게 일본한테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믿었다가 당하기도 하고 몰랐다가 당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일본을 어떻게 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업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혐한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잘못을 자꾸 죄업을 과업을 자꾸 짓고 있지요. 안 그랬더라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나쁜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처럼 그런 나쁜 그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잘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 야욕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땅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자꾸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많은 그 섬나라 일본이 이 우리나라 같은 땅이 얼마나 가지고 싶은 나라이겠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지정학적인 장소학적인 풍수지리학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야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좋은 땅입니다. 한국 땅은. 그래서 이건 욕심을 버릴 수 없다. 땅에 꽂히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 땅을 가고 싶고 요즘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살고 싶고 이사를 하고 싶고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싶고 미국도 보면 땅이 얼마나 넓고 좋은 땅이 많습니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땅에 대한 욕심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을 바라봤던 여러 시각들 가운데 유명했던 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이었어요. 이어령 선생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글을 썼죠. 일본인이 그 겸손과 섬세를 바탕으로 해서 축소를 지향했을 때는 굉장히 번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심과 잔인성을 품고 주변으로 확대를 지향했을 때는 오히려 실패했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안분지족에서 그 안에서 아주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심미적인 감각을 펼쳤을 때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이 그 문화론에 굉장히 밝았는데 그 장점을 일본인의 축소를 지향했을 때의 장점을 몇 가지로 뽑아낸 게 조화로울 화자요. 그다음에 공경할 경자, 맑을 청자, 고요할 적자 이런 가치가 확대되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다. 여기서 공경할 경자는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퇴계 선생의 경사상 같은 거, 화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의 불교 교학적인 부분. 일본이 이제 불교하고 신도하고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 종교잖아요. 이런 거였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일본이 발전했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그 선불교, 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일 때는 이제 맑을 청자, 고요할 적자, 뭐 맑을 청자가 유불선 동양학의 모든 그 가치에 다 해당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었을 때는 일본이 참 아름답고 좋은 나라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교토를 가보니까 교토에 있었을 때의 그 일본의 역사, 그건 진짜 불교의 진심이었고
성인을 존경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무라이라든지 일본이 어떤 그 야심을 가지고 폭력성 무력이 이제 증장했을 때에 나타나는 양상들은 이제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지향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태평양 전쟁에까지 가는 그런 야심이 됐을 때 어떤 벌어지는 무력과 관련됐을 때는 확장이 됐을 때는 일본은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형태로 이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도 일본 문화론을 쓴 책이 유명한 책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죠. 국화와 칼에 보면은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전쟁을 숭상한다. 이 일본의 이중성을 아주 그냥 이 국화와 칼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날카롭게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탄미주의적인 어떤 그런 국화, 그다음에 폐쇄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동물적인 야망성으로 폭발시킬 때 나타나는 궁극주의적인 칼, 이 이중주가 일본 문화의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인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탐미와 야만의 이중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다음에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다음에 섬세하고 그런 어떤 미학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이어령 선생이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축소지향의 어떤 섬세함 쪽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학문에도 그래요. 저기 불교학도 그렇고 이 모든 분야에 보면 정말 섬세하게 연구를 잘 해놓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총독부에서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해 놓은 것도 보면 오히려 한국인이 해놓은 것보다 더 열심히 정말 자세하게 연구를 해놔요. 물론 그 마지막 연구의 목적이 한국을 폄훼하고 질적으로 그 수준이 떨어진다는 설명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만 확장시켜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얘기해 놓은 부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했던 그 식민사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여튼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아주 집착적으로 천착을 아주 멋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일본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국화라고 한다면 섬나라에 있는 그 내부적인 불만을 표출하게 될 때 외부로 나갈 때는 이제 그냥 궁극적인 칼을 들고 말이죠. 사무라이의 어떤 그 닛본도, 그죠? 일본 칼의 그 어떤 그런 야만성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지금 거짓말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본을 보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우리 옆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 이전에 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왜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끊임없는 약탈과 그 다음에 지금도 끊임없이 독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뭔가 땅을 범하려고 하는 작게 약탈을 하거나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거나 외란을 일으키고 외란이라는 자체가 외놈이 일으킨 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 자체만 해도 병자호란은 호란이죠. 오랑캐가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중국 중화의 본령이 아닌 한족이 아닌 청나라라고 하는 그 만주적인 그 오랑캐가 일으켰다. 이 외란이나 호란이나 말 자체만 해도 한국인이 조선인이 얼마나 당시에 두 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단적이 드러나는 언어적 표현 아니겠어요? 이 일제시대를 겪었던 우리 토지를 쓴 대표적인 한국의 그 어떤 민족적인 부분이 물씬 풍겨나는 작가 박경리 작가 같은 경우는 일본론이 말이죠. 아주 좀 좋은 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중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일본의 집단 광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역사는 칼의 역사일 뿐이고 그 본질은 뼛속까지 야만이다. 일본 야만론을 펼쳤어요.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 아니겠어요? 이 박경리 선생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라고 하면서 일본의 잔인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들의 그 유미주의 아주 그 멋진 그 섬세한 유미주의를 뭐라 그랬냐면 천진한 유미주의다. 천진한 그들의 유미주의는 가냘픈 로맨티시즘에 불과한 것으로 강자가 되지 못하면 영원히 복종해야 한다는
일본식 전체주의를 문명이라는 탈로 교묘하게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본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박경리 선생 같은 경우는 가냘픈 로맨티시즘이다. 결국은 무력이 등장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다. 그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천진한 유미주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본에 갔을 때 그 소도시들에 가면 그 나라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게 보입니까? 길거리에 쓰레기 한 점 없고 좀 깔끔하고 말이죠. 아주 이 섬세한 모습이 보여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참 그런 거 보면 일본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집도 작고 방도 작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박경리 선생이 얘기했던 그 표현 천진하고 갸냘프다. 뭔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보여요. 국가는 잘 살지만 국민 개개인에게는 뭔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원하고 통쾌하고 통렬하고 막 그냥 좀 자유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어딘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거대한 나라이긴 하나 섬나라입니다. 섬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이런 게 있겠죠. 옆집하고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싸우고 그냥 이사 가버리고 그냥 멀리 떠나버리면 되는데 일본은 배가 있어야 되죠. 멀리 떠나가려면은 이 무태 오르려면 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겉마음과 속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 하나 봤던 게 뭐냐면 일본에는 말이죠. 신간사또가 없다. 신간사또를 구경하기 힘든 나라다. 여러분 이제 신간사또를 구경하기 힘든 나라다 말이죠. 일본은 일왕이 있어요. 그다음에 쇼군이 있습니다. 쇼군이 있어요. 귀족이라고 하는 봉건 영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사무라이나 농민, 공인, 상민 그러고 나니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어떤 폐쇄적 사회였다. 그야말로 봉건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신분과 계층이 정해지면 좀처럼 바꾸기 힘든 구조입니다. 우리와 같은 과거 제도마저도 없어가지고 신분의 갑자기 급격한 상승, 과거 고시를 패스했을 때 갑자기 신분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인은 새로 부임해오는 신관사또를 구경해 보기 힘든 세습된 영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영주하고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저기에 아들이 대대로 하고 있고 우리 아들은 대대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일본 현대 사회에서도 말이죠. 가업을 5대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장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인 정신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냥 유명한 음식점이 대대로 이어져 오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데 장인들 있죠. 공예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으나 그 자체로 보면 그들의 전통과 전문성은 극찬할 만한 것인 부분이 있지만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마저 바꿀 수 없는 세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집단주의의 폐해와 고통이 함께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 아들에게 이거 물려주고 싶지 않다. 우리 아들은 좀 더 좋은 직업들, 좀 더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좀 더 큰 어떤 사회로 나아가라. 이게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걸 했지만 너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다음에 학교를 좋게 나오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조선조에는 이제 과거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도. 근데 일본 사회는 그 엄청난 폐쇄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때문에 철저히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된다. 남에게 절대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남에게 신경 쓰지 마라. 그다음 남을 쳐다보지 마라.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현실에 순응하고 집단 규율을 그 엄수하면서 이제 상대편에게 어떤 그 주변에게 굉장히 친절하나 진심을 다해서 하기 힘든 어떤 모종의 어떤 그 터부와 이지매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 사회의 독특한 특색인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 번씩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일본 국민들에게 보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국인은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이것이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우리가 까짓거 뭐 한바탕 저지르고 그냥 걸어 그냥 백두대간을 타고 만주까지도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그와 같은 사회가 아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자체로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불만이 쌓이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터져 나오느냐? 정한론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내부에 있는 불만을 외부의 전쟁을 통해서 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어떤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한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던 즈음에 한국의 그 젊은 배우 배용준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격하게 환호하는 일본의 5, 60대의 아주머니들을 여성들을 모습을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남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것인 측면도 있지만 일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한국 남성들이 훨씬 친절하다. 잘 베풀어 준다. 이런 측면도 있대요. 뭔가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했단 말이죠. 그러는 측면이 이때는 이제 제가 글 쓸 때는 배용준이라는 분이 이제 배우가 있었지만 요즘 뭐 한국 배우들이나 가수나 연예인들이 엄청나죠.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극렬히 싫어하는 혐한 시위도 여전히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의 문화와 문물을 지독하게 애호했어요. 최고의 문화로 생각을 하고 사들이고 가져가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한국 땅을 정벌하겠다, 유린하겠다라고 하는 정한론이 나오게 됐죠.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잘 지내면서 어떻게 교류해 나갈 거냐. 자를 건 자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역사의 측면과 현재의 측면을 어떻게 서로 이중주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화두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또 중국인, 일본인을 한국 사람들이 정확히 좀 분석해서 정확히 알아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피지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인의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후지산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후지산 말이죠.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도쿄에서도 보이는 후지산 아니에요? 이 후지산은 참 굉장히 3,776m랍니다. 우리가 백두산만 해도 2,000m대인데 일본의 후지산은 3,000m가 높아요. 넘어간단 말이죠.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이런 산을 일본 도쿄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일본인이 후지산을 보는 느낌이 어떠할까? 우리가 북한산을 보는 느낌과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국민들의 심리가 한국과 일본을 좀 다르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착안을 했는데요. 우리가 풍수지리학 명자 가운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땅과 자연 환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일 것인데요. 일본인과 한국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지산과 북한산, 수도 도쿄와 서울에 인접해 있는 어떤 그 큰 산들의 그 전모가 드러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특징은 두 산을 바라보는 서울 시민과 도쿄 시민들의 관점에
그 확연한 대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본의 그 엄청난 이 후지산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상징이자 영산이잖아요. 도쿄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눈 덮인 후지산 이 바라보는 일본인들에게는 그 위용에서 성스러움을 느끼면서 넘을 수 없는 경지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가진다. 일본인에게는 어떤 이 후지산은 경외감이기도 하고요. 저게 우리나라야 라고 하는 그 일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부심도 이게 있을 겁니다. 그 눈이 덮여 있는 엄청난 산의 모습. 이런 형태의 경외감이라고 하는 게 일본인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의 측면을 가질 수 있느냐. 클래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바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굴종을 보여주는 일본의 속성은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든 외국이건 그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봤을 때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갑자기 딱 인정을 하는 거죠. 후지산을 본 느낌 같이. 그러니까 한국의 배우나 한국의 어떤 위대한 문물을 봤을 때 아, 이게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땐 갑자기 최고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승복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인에게 느낌이 가지고 있는 심성 가운데는 후지산을 보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을 썼어요. 혈혈단신으로 현해탄을 건너가서 일본의 한국 남하의 용맹을 보여주었던 사명대사 같은 분들. 그다음에 근대에는 역도산, 최배달 같은 그런 무술가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인물에게 납작 엎드렸던 일본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어떤 그 경애와 성스러움을 느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후지산을 보면서 습득해온 일본인의 심리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잘난 사람은 인정해 준다. 탑 클래스는 탑 클래스대로 인정을 하고 딱 고개를 숙여서 배우겠다. 나보다 나으니까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산을 보면 쉽게 뭐 나도 올라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잘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러한 봉우리 같은 이런 봉우리에 어떤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주거나 도와주거나 영도해 줄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죠. 막 다 같은 사람이라 뭐 너나 나나 뭐 똑같지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이런 후지산 봉우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봉건주의 사회에서 신분이 별로 바뀌지 않는데 위에서 어떤 엄청난 인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신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캄이라고 하는 신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사람이 잘 살아서 한 생을 잘 살게 내면 이제 신으로 격상이 돼 가지고 신사에 이제 딱 모셔진단 말이죠. 그래서 참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물이 나도 이런 인물이 한번 되어 봤으면 잘 살아서 이런 인물이 한번 나도 되면 어떨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우러러 보면서 경배하고 경외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인생의 어떤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신사를 참배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이 다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 막아져 있고 완전 격이 돼 있다. 이게 어떤 이 뭐라 그럴까? 떨어져 있는 이 격이죠. 격이라는 말이죠. 이 격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일본의 사찰에 가면 부처님을 보여주지 않는 곳들 많고 법당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격돼 있는 이런 형태는 뭔가 경외감을 표현하는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게 어떤 이 후지산을 보는 특별함에 대한 인상과 심리가 일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러하지 않은 상황들,
이러하지 않은 보통의 형태라고 한다면 가차 없이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섬나라의 어떤 이 특징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 어떤 분노의 표출 방식에 있어서 후지산을 경외하듯 삶에서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은 임치감치 포기해야 했다. 아기자기한 정원에 축소된 우주를 담고 정교한 분재와 꽃꽂이에 함축된 자연을 입히는 그들의 섬세한 탐미주의는 여기에서 발달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떠나갈 수 없는 세상, 떠나갈 수 없는 세상이라면 이곳에 우주 자체를 축소해서 한번 보여주는 양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일본의 교토나 이런 다양한 사찰을 못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정원에 축소된 우주를 담고 정교한 분재와 꽃꽂이에 함축된 자연을 입히는 이러한 어떤 섬세한 탐미주의는 일본에 있는 선종 사찰에서 발견이 돼요. 예. 선종 사찰과 선원에 가보면 이렇게 시원이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장실 앞에 이렇게 보면은 태평양 바다와 같은 모습들, 그 어떤 축소된 자연,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들을 여기에 보여준 양상들이 나오고, 이것이 사무라이라든지 어떤 일본의 주류의 귀족들이 취향을 가지고 애호를 하면서 보편화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양상들이. 이제 이게 섬나라의 특징이겠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나 우라가 치밀었을 때에 어떤 그것이 수직적으로 배열된 신분제 속에서 분출되는 민중의 불만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국외로 돌릴 때마다 우리 이제 한국 정벌이라든지 정한론 군국주의는 꿈틀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대비했을 때 그럼 한국은 어떻게 다르냐? 한국의 이제 이 북한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북한산 인수봉이 있고 이게 백운대 쪽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찍은 데인데 여기에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후지산은 올라갈 수 없고 경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높은 산인데, 우리 수도 서울에 있는 산들은 북한산, 관악산, 뭐 인왕산, 남산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북악산을 비롯해서 뭐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특징은 어떠냐? 일본과는 정반대겠죠. 서울의 조사는 북한산인데 기세가 좋은 바위섬에도 불구하고 835m에 불과합니다. 서울을 둘러싼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이 관악산들이 전부 다 뭐 100m, 200m, 뭐 600m 정도 되는 나지막한 산들로 언제든 등산이 가능한 산들이란 말이죠. 일본인들이 후지산을 바라보며 경외심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우리 국민들은 서울 주위의 산들을 돌면서 이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저 정도의 산은 내가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모두가 내심으로 나도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윗사람들에게도 당당하고 배짱이 좋은 편이다. 아유, 저 높이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귀족, 양반, 뭐 위쪽에 있는 뭐 위정자, 리더 이래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뭐 후지산 같은 게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평등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등의식이 있어야 되고 갑질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겸손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의식은 대단히 강렬하다. 우리나라의 이 민주의식이라고 하는 게 근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보십시오. 그냥 성균관 유생이 끊임없이 그냥 시위를 합니다. 아니되옵니다. 국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제 붕당 정치로 쟁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와 관련된 거 아니겠느냐.
조선조의 사대부들이 임금에게 끝까지 간응하고 성균관 유생들이 끊임없이 시위에 나선 것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다. 높은 자리에 오래 있는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를 보내며 겸손의 부족을 책망하다가 더 심해지면 저항하고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단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려와라 이런 거예요. 내려와라. 때리쳐라. 이런 것도 깊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며. 장단점이 여기 있어요. 좋은 민주의식이 대단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여러분 주역 궤 중에 한국에서는 이 뭐니 해도 이제 겸괴가 가장 중요하다. 지산겸이다. 여러분 이 말이죠. 땅이 말이죠. 땅 밑에 산이 있어요. 이게 괴의 형상이. 땅이 말이죠. 그 산이 땅 밑에 들어앉아 있단 말이죠. 이게 겸괴의 형상이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한국인의 특성인데 일본은 그냥 절대적인 봉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자리에 가면 지위가 보장이 되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다이나믹하고 유동적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 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북한산 정상 100군데에 올라가서 사진 촬영을 한다면 빨리 한 컷 찍고 내려와야 한다. 정상 부근에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오랜 시간 정상에 머무르면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꿈을 갖고 비상을 준비해온 능력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좀 비유를 든 거예요. 후지산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알피니스트가 아니면 못 올라갈 텐데 한국인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어요. 일요일 날 그냥 등산화 신고 그냥 쭉 올라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에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베풀어야 되고 한번 정상 찍고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너무 높은 곳에 독점을 하고 독재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당하게 돼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산매력이 있는 곳이고 한국의 정신 능력은 대단해요. 숨어있는 을 가운데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고 다 보고 있는 도인 같은 지혜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그 차이점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일본의 자민당 일당 독재가 지속되었는데 최근에 바뀌었다 그래요. 이 글 쓸 때만 해도 자민당 일당 독재가 계속 갔는데 이제 일본도 좀 변화가 왔는 모양입니다. 이제 변화가 좀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못하죠. 그래도 한국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격렬하게 정권 교체를 한다. 한국의 역동적인 힘과 다이나믹한 변화는 바로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북한산의 접근 가능성에 그 상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본인이 변화를 부정당하는 집단의 억압 속에서 탐미와 무력,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길렀던 것과는 달리 한국인에게는 언제나 즉흥적이고 창의적으로 순간순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호탕한 자유로움이 있다. 이 변화가 가능해야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야 창의적이고 호탕한 측면이 생겨날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내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유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부모님이 비록 신분이 못하고 좀 부귀가 떨어진다 해도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서 얼마든지 변화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힘과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다. 이게 한국인의 어떤 태극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스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북한산에 100군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일본인들처럼 축적된 불만을 국외로 발산하는 광기를 부릴 필요가 없다. 다소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겉다르고 속다르는 이중성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정치판은 늘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조선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냥 여당, 야당이 끊임없이 막 뒤집어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말이죠. 그냥 그 전임 대통령이 좀 훌륭한 분으로 그냥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장점들을 잘 가지고 발전을 시키되 이것이 분열과 그다음에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을 다 떨어뜨리지 않은 수준에서 이 정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국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일과 극일 사이에서 일본 문화를 언급한 지성들은 한결같이 일본은 자신의 전쟁 행위를 반성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대해서 집요하게 열망을 가지고 소유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의 일본의 그 팽창지향적인 어떤 그런 군국주의와 패권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력의 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반일 감정은 일본에서도 혐한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고 그다지 발전적이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반일이 아니라 극일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가 돼야 돼요. 그 과도한 힘겨루기보다는 우리는 문화적인 측면, 적극적인 교류를 하되 매력적인 한국 문화의 힘으로 저들을 녹이고 사로잡아야 됩니다. 무력이 아닌 물력의 힘으로 철없는 일본인의 마음을 빼앗고 달려야 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 문화의 힘으로 단순한 뭐 그냥 그 반일 감정, 뭐 친일파 이런 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되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우리가 도달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 썼죠. 애처로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희생당한 그 일본 국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찬란한 벚꽃 말고 끈기 있게 향기를 뿜어주는 매화의 매력을 한국에서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성숙한 문화의 힘으로 그들이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인의 좋은 면모를 발전시키고 교류도 잘하고 다시는 전쟁과 같은 무력을 쓰지 않는 방식 그리고 일본도 이제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솔직하게 가르쳐서 자기들의 과오를 정확하게 참여하고 반성해야죠. 그런 것과 함께 우리는 좀 더 발전된 좀 더 성숙된 방식 우리가 훨씬 고도화된 방식으로 문화의 힘으로 일본인들을 잘 이렇게 설득시켜 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자긍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우리가 영향력을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단전성을 발휘하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0군데 북한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졌으나 우리 사회도 좀 더 지혜롭게 갈등을 잘 해결하고 양극단적인 부분을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이제 또 북한산과 후지산을 통해서 본 그 한일 관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본 건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서로 그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냉철함을 잃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를 잘 발전시키고 세계의 한국의 중심 문명을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거냐, 국민이 될 거냐 노력을 계속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미국과 관련된 한미 관계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